1학년 친구들 원래 선생님이랑 온라인 클래스로 실시간 수업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필기가 좀 뭉개지거나 좀 느리게 표현되거나 버벅대는 경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컨텐츠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357쪽에 나와 있는 소단원이 시조 3편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2가지를 살펴보면 서정문학의 연속성 그리고 한국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번째,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서정문학의 연속성 할 때 이 연속성은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을 의미해요. 서정문학의 갈래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건데 우리 벌써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가사 이 순으로 서정문학이 계속 향유되어 왔다라는 것을 배웠어. 한국문학의 표현상 특징은 뒤에 가면 2가지 나올 건데요. 풍자와 해악은 둘 다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풍자는 상대방을 좀 비판하는 거야. 해악은 상대방을 우습게 표현해서 좀 웃기게 표현을 해서 좀 연민을 가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 주체적 평가도 이번 단원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볼까요? 생각 열기를 보면 다음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내용을 써보고 어떻게 썼을 때 자신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말해보자 라고 나오는데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상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5글자로 표현하라 라고 했고 2번째는 10글자로 표현해라, 셋째 글자 수에 제한 없이 표현해라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시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시조는 여러분들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딱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2번째처럼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진짜 해야 될 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엔 좀 부족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3번째처럼 글자 수에 제한 없이 표현을 하면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시조 3편을 배워보기 전에 시조와 관련된 영상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조선을 거쳐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 양식입니다. 간결한 짜임, 안정감 있는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쓰여 문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꽃피운 시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하여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조를 즐기던 기녀들이 시조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대부들은 충, 효와 같은 유교적 덕목과 학문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 강호 가도 등을 주제로 시조를 창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시조가 나오는데 이 시조를 포함해서 여기 영상에 등장하는 시조는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기녀들의 시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아픔 등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황진이의 시조는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여성 특유의 정서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 창작된 시조는 대부분 평시조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며 연시조나
어시조가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연시조는요, 시조 한 수가 시조를 세는 단위를 한 수라고 하는데 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 그러니까 3장짜리의 그 시조가 고려 가요처럼 여러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연시조라고 합니다.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중세적 질서가 동의하면서 새로운 문학 의식이 성장하고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평민, 부녀자까지 시조 창작에 참여하는 등 시조의 작가층이 확대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자연을 겉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효 등을 표현하였고 시조를 통해 가렴주구의 탐과 놀이를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녀자들은 임에 대한 그리움,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시조에 담았습니다. 이 시조는 사설 시조인데요. 시집살이의 고달픔, 어려움을 담은 시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형식 역시 평시조에서 벗어나 연시조, 사설시조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틀에 박히지 않은 섬세한 표현과 풍자, 해악의 정서 역시 조선 후기 시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58쪽 시조 3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조를 셀 때는 편이 아니라 수로 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나다 시조 세수를 같이 볼 거예요. 이 시인에 대해서 원천석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원천석은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은사이다 라고 나오는데 은사는 이 은자는 향찰할 때 했죠. 숨을 은자예요. 숨은 선비다 라는 말인데 왜 숨었냐면 이 원천석은 고려 말에 충신이에요. 유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려 말에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것처럼 그죠? 이성계 일파에 가담했던 세력이 있었지만 그냥 여기 왕 바꾸지 말고 나라 바꾸지 말고 내부의 신하들 좀 바꾸고 정치 개혁 좀 하고 임금을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고려는 그냥 안 망했으면 좋겠어. 고려 테두리 안에서 좀 새로 유지, 보수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이 원천석은 왕조가 바뀌는 건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고려 말에 충신, 유신. 근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그 치악산에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은사, 숨은 선비다 라고 하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흥망이 유수하니로 시작하는 또 평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가에 나오는 시조, 눈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이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같이 살펴볼게요. 시조는 사음보도 그죠? 그래서 사음보로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 덩고 굽을 절이면 눈 속의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가 초장이 되겠고 중장이 되죠. 종장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다 그쵸? 글자 수는 한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 5자 오는 거, 여기 2글자 오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조, 종장의 요 3글자 고정은 지켰다. 그죠? 완벽한 평시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하더냐. 이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고려 말의 상황이라고 보면요. 이 눈은 부정적인 의미를 뜻해.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원래 대나무가 똑발라야 되잖아. 근데 이 시련, 고난, 눈 때문에 휘어져 버린 거야. 잠시. 요 대는 대나무를 의미해요. 이 대나무는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굽다던 거는 뭐야? 이 원래 대나무는 꼿꼿이 서 있는 대나무랑 소나무는 겨울에도 눈 속에서도 푸르잖아. 사시사철 푸르잖아. 그래서 이 고전 작품에 소나무, 대나무가 나오면 뭐 변치 않는 지조, 절개, 뭐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원래는 충신, 뭐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눈 때문에 잠깐 휘어졌는데 누가 이것을 굽다고 하더냐? 누가 굽다, 변절했다고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 눈은 시련과 고난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 새 왕조에 협력하는 세력. 즉 새 왕조는 누가 세웠지? 그치, 이성계가 세웠지. 그래서 이성계 일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장의 내용은 원래 대나무는 곧게 있는데 눈을 맞아서 잠깐 휘어진 거야. 근데 누가 이것을 변절했다고 하느냐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장에 굽을 절이면 굽필절개, 굽필절개이면 이 대나무가 눈 속에 혼자서 푸르겠느냐? 푸르겠느냐? 라고 전혀 의문문으로 보이지 않지만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여기 위에 적어 볼게요. 서리법이라고 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원래 하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강조한다. 의미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거 굽힐절개 아니다. 대나무가 변절한 거 아니야. 만약에 변했다고 하면 얘가 눈 속에 혼자 푸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장에서는 서리법을 사용해서 중장에서는 하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더라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장이에요. 아마도 세한고절이라고 옆에 뜻이 나오지.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홀로 지키는 절개. 이렇게 한겨울에서도 푸른 절개를 지키는 거는 너뿐이야. 이 너는 누구? 그렇죠. 일련의 대나무. 근데 대나무는 사람이 아닌데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가시조에 대한 제재 연구랑 시어 의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재 구조부터 볼게요. 초장은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라도 절개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변절한 거 아니다라고 했고, 중장에서는 굽필절개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라는 서리법을 써서 하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냈습니다. 종장에서는 아마도 세한고절, 추위 속에서도 혼자 푸른 절개를 지키는 이는 너뿐이야 라고 대나무의 절개를 찬양했습니다. 핵심 정리를 볼게요. 시어의 의미,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사시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는 존재예요.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대나무를 보고 나는 지조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이 시로 나타낸 거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자, 고려에 대한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 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갈래는 평시조고, 성격은 절의는 의리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회고적은 고려 말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제재는 중심 소재는 대나무였고요. 주제는 내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 절개, 지조, 의리 이런 걸 지키겠다라는 거였고,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화자의 굳은 절개 의지를 표현하더라.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곧고 그런 성질을 활용해서 절개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죠?
고도의 상징은 대나무를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 서리법은 중장에서 쓰였던 거. 구필절개가 아니기 때문에 눈 속에서도 푸르다라고 표현했던 거. 종장에서는 세안고절은 너뿐이다. 대나무를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나타낸 것, 의인법을 활용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359쪽으로 넘어와서 나시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조의 지은이는 황진이라는 기녀입니다. 자, 기녀가 시조를 썼다. 이때는 조선 중기라고 볼 수 있죠.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청산리, 벽계수야 등이 있대요. 특히 기녀들이 지은 시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바물의 형식적인 특징을 같이 살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바물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해서 사음보로 읽힙니다.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 사음보. 글자 수도 앞에 가와 비슷하죠? 나시조도 평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이 부분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동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팥죽 먹는 날이 동지인데 이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동지가 있는 그 달을 동짓달이라고 하는데 그 동짓달의 기나긴 밤. 물리적으로도 밤 시간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냥 개념이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추상적인 거다라고 해. 시간, 추상적인 거다. 근데 이 황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기발한데 이 시간을 한 허리를 잘라내겠대. 한 허리를 잘라내요 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시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아니면 관념의 시각화라고 하기도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 시각화했다라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왜 잘라내고 싶은지 이제 쭉쭉 읽어보면 나와. 이 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서 춘풍 이불,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요. 서리서리 넣어. 자, 서리서리 넣었다는 거는 그 밤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다는 거지. 그래서 둥그렇게 폭에 감아놓은 모양.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따뜻한 봄이불 아래 넣어놓고 싶대. 저장하고 싶대.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시간을 언제 쓰고 싶냐면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놨던 서리서리 감아놨던 요 시간을 이렇게 쭉쭉쭉쭉 펴가지고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쓰고 싶다라는 표현인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부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부정적 시간일까? 여기 종장이랑 비교를 해볼게. 어른님, 사랑하는 님, 정분을 맺은 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겠지? 여러분들도 게임하거나 막 TV 보거나 뭐 재밌는 거 할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 동짓달은 원래도 밤 시간이 좀 많은 달이지만 님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부정적 시간. 왜? 이미 부재함. 근데 어른님 오신 날 밤에는 당연히 긍정적 시간이겠죠? 임과 같이 있으니까.
시간을 잘라냈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펼치겠다라는 요 세 개는 전부 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라냈다가 넣었다가 다시 펼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서리서리 굽이굽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기녀시조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서리서리 굽이굽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의태어라고 하는데 소리를 나타내는 말은 의성어라고 하죠. 굽이굽이 서리서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요즘은 의태어 말고도 음성상징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음성상징어는 의태어랑 의성어를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리서리 굽이굽이의 우리말의 묘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시도 어렵지 않았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관한 제재 정리, 시어 정리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재 구조를 먼저 보면요. 초장은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내겠다, 베어내겠다 하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나타났습니다. 베어낸 밤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두고 싶다라고 했고 서리서리라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이불 아래 넣어둔 밤을 어론님, 정든님,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에 굽이굽이 펼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더라. 한어리를 잘라내고 넣어놓고 굽이굽이 펼치는 표현을 했어요. 인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소망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평시조고요. 성격은 애상적,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재, 동짓달 기나긴 밤이더라. 주제는요. 정드님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 특징 1번은요. 적절한 의태어 사용. 굽이굽이, 서리서리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우리말 묘미를 잘 살려 표현했더라라는 특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함, 간념의 시각화 또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359쪽의 다 시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나에서 배웠던 건 3줄짜리 시조였죠, 그죠? 근데 다는 보니까 그냥 봐도 4줄이야. 근데 어느 줄이 길어졌나요? 두 번째 줄이 길어졌죠.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것은 맞아요. 사설 시조가 되겠네요. 이게 가나다의 시조 배열이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에서 서정갈래의 연속성을 대해서 이해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다가 이렇게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 같아요. 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은 두엄을 뜻하는데 우리 마지막 당 할 때 두엄 들어봤지? 두엄은 맞아, 걸음이었어요. 걸음. 두엄이야. 여기 그림에 보이는 여기가 두엄이야. 이 걸음 위에 치달아 앉았다.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건넌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어. 흰 송골매가. 이 흰 송골매는 두터비를 잡아먹는 존재야. 그래서 백송골을 보고 가슴이 금직해. 가슴이 섬뜩해. 떨리는 거야. 무서운 거야. 풀덕 뛰어내렸다가 급하게 뛰어내렸어. 여기 있으면 잡아먹힐까봐. 그래서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꺼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처라 마침 날랜 낼씨만정.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애헐질 뻔하게라. 멍이 들 뻔했어. 나 아니었으면 멍들 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그러면 두꺼비가 뭐 어디서 넘어지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지. 그 얘기일까요? 두꺼비가 여기 걸음 위에 앉아있다가 급하게 내려오다가 다칠 뻔했네. 뭐 이 얘기야? 아니지. 숨은 의미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숨은 의미를 찬찬히 또 살펴봅시다. 자,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터비가 물고 있는 이 파리는 가장 약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파리를 뭘로 보냐면 백성, 힘없는 백성, 피지배층. 힘없는 백성,
피지배층으로 봐요. 두터비가 발이를 물고 있으니까 이 두터비는 어떤 존재일까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부패한 양반. 혹은 권력자. 본뜻을 해석하자면 이 탕간오리가 막 백성을 괴롭혀서 착취해서 쌓아올린 뭐 이 구린내 나는 재물 이렇게 보기도 해. 이 두엄이 백성을 괴롭혀서 만든 이 재물 위에 치달아 앉았다. 그 재물을 취했다 그랬는데 건넌산을 바라보니까 두터비보다 더 위에 백송골. 이 백송골은 중앙관리를 말해요. 중앙관리 혹은 외세라고 보기도 해. 어쨌든 두터비보다는 더 상위에 포식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백송골이 떠 있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왜? 거기에 비하면 내가 약자거든. 두터비가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자기보다 약한 파리는 막 괴롭히면서 자기보다 더 강한 백송골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터비의 정서는 섬뜩한 거고 행동은요. 너무 섬뜩해서 나자빠진 거야. 뛰어내려오다가. 그래서 이 초장, 중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터비를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한다 라고 하는데 희화화한다는 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인물의 외모나 성격, 뭐 사건을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필기를 해볼까요? 우스꽝스럽게. 두터비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지금.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괴롭히다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잖아. 그래서 두터비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처라 내가 날쌔니까 이 명정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많이 다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구성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초장 중장에서는 두터비를 시적 화자가 두터비를 관찰하고 있는 거지 두터비가 어떻게 했다는 걸. 여기서의 두터비는 관찰 대상이야. 누군가가 두터비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장에서 볼까? 모처라 날랜 넬시만정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는 지금 누구의 말이지? 맞아요. 여기서 두터비는 화자가 되는 거야. 두터비가 관찰 대상에서 화자로 전환된 거예요. 이해됐을까? 지금 종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자화자찬. 나 날쌔지? 너 대단하지? 뭐 이런 거. 허장성세. 허세 부리는 거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나였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파리는 백성이고 두터비는 탕간오리고 백송골은 중앙관리였죠. 사람을 뭘로 표현한 거지? 동물로 표현한 거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동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 방법이라 그래. 인간의 일을 동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인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사람의 일을 비판하기 위해서요. 지금 다하 작품에서는 탕간오리가 괴롭히는 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횡포 부리는 거 그리고 이 두터비로 대표되는 인물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조와 관련된 시어풀이랑 제재 정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의 내용은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있는 거. 중장은 흰 송골매가 떠있는 모습을 보고 두터비가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진 거. 종장은 두꺼비가 스스로 변명하는 거지 자화자찬 자기 합리화 허장성세 허세 부리고 있는 내용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우의적 표현 방금 얘기한 거 파리, 두꺼비, 백송골을 의인화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파리는 백성, 두꺼비는 탄가놀이, 백송골은 중앙관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대상의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특히 다시조에서 희화화된 건 두터비였죠.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건너편 산에 자기보다 더 센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이 두엄 아래로 자빠진 모습을 희화화, 익살스럽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자, 세 번째로 화자의 전환이 나오는데 초장, 중장에서는 두터비가 관찰 대상이었는데 종장에 와서 두터비가 화자로 전환됐더라 라고 살폈습니다. 종장은 화자를 바꾸어서 두꺼비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다. 확인을 했죠. 두꺼비가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허세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더라. 이런 표현이 쓰인 이유는 조선 후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정신,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사설시조, 성격은 풍자적이다. 대상을 비판하는 웃음, 차가운 웃음, 대상을 희화화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게 풍자야. 우의적은 사람의 일을 인간의 일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판적이다. 제재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 주제는요. 탄가놀이, 두꺼비의 횡포. 이 두꺼비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약육강식의 사회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특징 첫 번째는 풍자와 해악의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희화화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더라 라는 건데 풍자는 드러나는데 해악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해악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점, 의인화를 통해 지배 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냈다. 이거 만약에 두터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탄가놀이가 백성을 괴롭혀서 얻은 그 재물로 자기 배부르게 살다가 중앙관리가 오니까 그 사람 피해서 숨어서 도망갔더라 라고 사설시조를 썼다고 하면 그 탄가놀이가 이 쓴 사람을 가만히 뒀을까? 아니겠지. 막 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벌 주고 막 그랬겠죠. 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화해서 우의적으로 드러낸 거야. 세 번째 점, 종장에서는 하자를 바꾸어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더라. 자,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360쪽 학습활동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가나다를 모두 감상했어요. 각 시조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파악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자, 가를 보니까 가의 중심 소재는 대나무였죠. 나에는 동짓들 기나긴 밤이었다. 그지? 자, 그리고 다는 중심 소재가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었습니다. 가의 시적 상황은요. 시적 화자가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 나도 쟤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지. 나도 계속 충성할 거야. 고려 왕조에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신념, 절개,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재한 그 긴 밤을 잘라서 이미 오는 날 밤에 이어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에서는요. 시적 상황만 놓고 보면 두꺼비가 힘없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가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백송골이 오니까 자빠져서 넘어졌다. 그 상황이죠.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넘어졌다라는 시적 상황.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의 시조가 시대별로 지금 제시되어 있다고 했었죠. 우리 이거 학교에서 갈래 공부할 때 다 했던 거야. 자,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시조를 창작했던 신분층은 양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 작가의 신분, 원천석은 고려 말의 충신, 유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대부 양반이겠죠.
나 시조는 조선 중기의 기녀인 황진이가 썼다고 했어요. 조선 후기에 지은 다 사절 시조는 작가의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백성이 지었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의 내용상 특징을 보면 가에서는 뭘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 나도 저 대나무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고 했죠. 지조와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황진이의 시조는 지금 님이 없는 이 시간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시간을 잘라서 어른님 오신 날 밤에 더 길게 보내고 싶다라는 인간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는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탕간오리의 횡포, 약육강식의 쇠퇴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상의 특징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평시조의 형식이었다. 근데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바뀌었지. 다는 3장 6구 45자 내외가 아니었죠. 조금 더 길어진 사설시조의 형태였다. 3장 6구에서 변형돼서 어디가 길어졌죠? 중장이 길어졌다.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고 시조의 장형화를 잃었다. 사설시조의 특징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중장이 길어지고 시조가 장형화되었다라는 거. 3번은 보니까 주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라, 주체적 해석해보라 라는 건데 시조 가나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골라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평가해보자. 이게 주체적 평가라고 했죠.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체적으로 평가해본다라는 거. 자, 예시 답안을 볼게요. 시조 가는 옛 왕조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드러낸 작품이야. 작가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살았던 사대부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조선이라는 새 왕조에 협력하라는 압박을 받았겠죠. 그러나 눈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나 고려 왕조의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계층관계를 동물에 빗대어 우위적으로 표현해서 당시 지배층의 허위, 수탈을 풍자한 작품이다. 두꺼비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강자, 백성골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파리와 같은 약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한다. 특히 황급히 도망가려다가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깨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종장의 장면에서는 권력 계층의 허장성세를 엿볼 수 있다라고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평가했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필기로 안 옮겨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거만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건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야. 활동 1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평가한 내용을 담아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데 예시 답안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에게 편지를 썼네요. 두꺼비야, 힘없는 파리 그만 괴롭히고 인정을 베푸는 게 어때? 너 파리가 너보다 약하다고 그들이 가진 거 강제로 뺏고 권력 휘두르면 파리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거야. 저 멀리 떠있는 백송고를 보고 놀라 도망치면서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한 네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비굴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살 뿐이야. 권력을 가진 네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편지를 썼네요. 좀 기발하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요. 362쪽에 제망매가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